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12월의 어느 오후, 서울의 낡은 골목길에는 희뿌연 입김이 가득했다. 차가운 공기는 살갗을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외투 깃을 올린 채 종종 걸음으로 바삐 지나갔다. 그 속에서 한 작은 그림자가 힘겹게 끌고 가는 손수레 하나가 유난히 더 느리고 외롭게 보였다. 지아. 12살 소녀의 손은 이미 붉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낡고 거친 손수레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수레 위에는 하루 종일 모은 종이 상자와 신문지 더미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지아의 하루는 늘 이렇듯 무거운 수레와 함께 시작하고 끝났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늦은 오후까지 낡은 골목들을 누비며 버려진 종이를 모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또래 아이들이 학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 지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길게 버려진 종이 박스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불평하거나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오늘 모은 종이의 무게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래야만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유난히 수확이 없었다. 빈 수레를 끌고 몇 개의 동네를 돌았지만 눈에 띄게 큰 종이 더미는 보이지 않았다. 지아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이대로 가면 오늘 저녁은 라면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은 한층 더 쓸쓸해 보였다. 지아는 평소 잘 가지 않던 어둡고 좁은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살폈다. 그리고 그때 골목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마네킹이나 낡은 담요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 노인이었다. 낡고 해진 코트를 걸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은 끔찍할 만큼 차가워 보였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한낱 취객쯤으로 여겼는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쳐갔다. 지아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망설이던 지아는 조심스럽게 수레를 멈춰 세웠다. 손수레 손잡이를 놓자 낡은 바퀴가 덜컹 소리를 내며 잠시 멈췄다. 그 소리에 놀라 노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어깨는 차가웠다. 마치 겨울의 돌덩이처럼. 그 차가움이 지아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노인은 흐릿하게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지아를 향했다. 추워. 노인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닌 그저 공기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지아는 다시 노인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은 어디세요?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온기를 거부하려는 듯 보였다. 지아는 공포에 질렸다. 이대로 두면 노인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작은 머릿속을 스쳤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아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그녀를 지켜봐주는 사람도. 그녀는 무력했다.
지아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며칠 동안 모은 용돈과 할머니가 주신 돈을 합쳐 겨우 10,000원 남짓한 돈이 구겨져 있었다. 오늘 저녁을 위한 돈. 이 돈이 없으면 할머니와 함께 배고픈 밤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새파랗게 질려있는 노인의 모습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안에서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어떤 망설임도 길지 않았다. 지아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러나 지아는 힘껏 그 손을 쥐고 일어섰다. 그녀는 도로를 향해 뛰어가 손을 흔들었다. 택시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택시기사는 차창을 내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꼬마 아가씨, 무슨 일이야?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저씨, 저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빨리요. 택시기사는 지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보호자는 어디 있고 이 할아버지는 네 할아버지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꼭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지아의 작은 손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였다. 택시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늦은 밤, 낡은 골목에서 만난 이 어린 소녀의 모습과 그 진심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채소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그는 지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타라. 지아는 노인을 부축해 힘겹게 택시에 태웠다. 노인의 몸은 놀라울 만큼 무거웠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온몸이 덜덜 떨렸다. 노인을 뒷좌석에 눕히고 지아는 그 옆에 앉았다. 택시가 출발하자 지아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병원에 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떠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전하는 온기가 그에게 미약하나마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은 9줄 800원이 나왔다. 지아는 주머니 속 마지막 10,000원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여기요. 택시기사는 10,000원을 받지 않고 지아에게 돌려주려 했다. 아가씨, 이 돈 너한테는 큰 돈이겠는데. 내가 그냥.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오늘 좋은 일 했잖아요. 그녀의 순수한 말에 택시기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말없이 돈을 받았다. 그리고 지아와 노인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는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노인의 손을 놓아주고 의료진이 그를 침대에 눕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꼭 나으세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그녀의 손은 다시 자유로워졌지만 온몸이 허전하고 피로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록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수레를 끌고 낡은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은 유난히 더 어두웠지만 지아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곧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밀려왔다. 지아는 그저 묵묵히 손수레를 끌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아는 텅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후련했다. 오늘 저녁을 굶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 낯선 할아버지에게 온기를 전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낡은 손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이 있는 낡은 달동네는 언제나처럼 어둡고 축축했다. 좁은 골목길은 두 사람이 겨우 비켜 지나갈 정도였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아와 할머니가 사는 방은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할머니 하나는 낡은 라디오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우리 지아 왔구나. 오늘 어땠니? 많이 추웠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순간 거짓말을 해야 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수레를 밀어 구석에 세웠다. 할머니의 시선은 텅 빈 손수레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야, 오늘은 종이를 많이 못 모았구나. 배가 많이 고프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지아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은 지아의 텅 빈 손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돈을 내밀며 물었다. 지아야, 혹시 오늘 모은 돈은 어디에 있니? 지아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불안을 느꼈다. 지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 그리고 그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진 돈 전부를 택시비로 쓴 것까지.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지아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지아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야단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다 마친 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아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보였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목소리였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배고픔은 잠시뿐이야. 우리 지아가 한 일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일이야.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지아는 그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지아의 눈에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늘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 지아는 문득 오늘 보았던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떠올렸다. 할머니, 그런데 이상해요. 지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할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가 할머니 반지랑 똑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뜨개질하던 손이 멈추고 손에 쥐고 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그 반지. 작고 단순한 모양의 반지는 가운데 작은 하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똑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45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45년 전 첫사랑이었던 태준에게서 받은 반지였다.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의 징표라고,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태준과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할머니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아야, 정말 확실하니 그 반지가 정말 그 반지였니?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상자는 할머니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할머니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야. 이 사람의 이름은 박태준이었단다. 지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이 사람 제가 오늘 도와드렸던 할아버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45년 만에 듣는 태준의 소식이었다. 정말 태준일까?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그가 정말 태준이라면 지아의 작은 선행 덕분에 45년 만에 그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할머니, 왜 울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지아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지아와 할머니는 남은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나누어 먹었다. 돈이 없었기에 그 라면 한 봉지가 그들의 전부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45년 전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이 깊어지고 지아는 곧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다시 사진을 꺼내 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태준아, 정말 너였니? 할머니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이 반지가 정말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운명의 끈일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들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밖에서 불어왔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다가올 재회에 대한 희망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할머니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아무도 몰랐다. 지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건드릴 줄은. 새벽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하나는 45년 전의 기억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낡은 방도, 삐걱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태준의 얼굴만이, 그들의 첫 만남이 생생하게 그려질 뿐이었다. 1979년의 봄날, 20살의 하나는 지금의 달동네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녀는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의 부잣집으로 식모살이를 왔다. 그 집의 아들이 바로 태준이었다. 하나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태준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언제나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에게 하나는 무의식 중에 시선을 빼앗겼다. 하나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태준은 다른 도련님들과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정아 씨,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주인집 아들이 식모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그 후로 태주는 틈만 나면 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다. 정아 씨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태준의 질문에 하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배우지 못해서 글을 잘 모릅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제가 시간을 내서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부가 시작되었다. 저녁이면 태준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를 불러 글을 가르쳐 주었다. 어려운 시집 대신 쉬운 동화책과 시를 읽어주며 그녀의 세계를 넓혀주려 노력했다. 하나가 태준에게 배운 첫 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였다. 그녀가 서툰 발음으로 시를 읊을 때 태준의 눈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잘하네요. 정아 씨는 똑똑해요. 생전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평생을 식모 또는 아씨로 불리며 살았던 그녀에게 똑똑하다는 말은 가슴 깊이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명확했다. 태주는 명문대 학생이었고 하나는 총우석에서 올라온 식모에 불과했다. 어느 여름밤 태주는 우물가에서 하나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다. 정아 씨. 하나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다. 도련님. 저는 그냥 정아라고 부르십시오. 태주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답했다. 그래. 그럼 정아라고 부르겠네. 오늘 밤은 특별히. 그날 저녁 태주는 하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작고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태주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가락에도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정아 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집안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언젠가 꼭 당신과 결혼할 거야.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태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해 여름은 정말로 행복했다. 그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 손을 잡았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결혼하면 우리, 비록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오순도순 살자. 아이도 낳고 좋아요. 태준 씨,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태준의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태준 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나를 향해 쏟아졌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저와 태준 씨의 관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추락했더라도 하나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날 밤 태준은 몰래 하나를 찾아와 함께 울었다. 정아 씨,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태준 씨, 괜찮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태준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하나를 불렀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거라. 태준의 아버지는 큰 봉투를 내밀었고 하나는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그 집을 나왔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너무나 아프고 슬펐다. 하나가 짐을 챙겨 떠나던 날, 태주는 뒷문으로 몰래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정아 씨, 이게 끝은 아니야. 나는 반드시 당신을 찾을 거야. 태준 씨, 저를 잊으세요. 저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세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태주는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반지가 끼워진 손. 이 반지 절대 빼지 마. 그들의 마지막 말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야. 태준 씨도요. 다시 만나는 날. 이 반지가 우리를 이어줄 거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하나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 태준의 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태준에게 느꼈던 그런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딸은 결혼해 지아를 낳았다. 사랑스러운 손녀 지아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었다. 하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했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어린 지아가 하나의 삶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해. 그래서 하나는 지아를 위해 작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지아를 키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45년 동안 그 반지를 빼지 않았다. 이제 45년 만에 태준의 소식을 듣게 된 하나의 감정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가 정말 태준일까? 그리고 만약 그가 맞다면 그들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반지를 만지며 하나는 읊조렸다. 45년 전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태준아, 나는 이제 늙고 초라해졌단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45년 전 여름밤의 추억이 여전히 선명했다. 지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놀라운 운명의 고리를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운명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45년 전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태준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의 부잣집에서 일하는 식모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그녀의 유일한 낙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준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고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태준은 매일 저녁 식모방 근처에 작은 창고로 하나를 찾아왔다. 낡은 창고 안에는 희미한 전등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작은 불빛 아래서 태준은 그녀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게 사랑이라는 글자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사랑. 하나의 서툰 발음의 태준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창고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글자를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어려운 소설 대신 따뜻한 동화나 시를 골라 읽어주었다. 태준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는 하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갇혀 살았던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창고 안에서 그녀에게 작은 시집 한 권을 건넸다. 이 시집은 내가 직접 쓴 거예요. 정아 씨에게 꼭 주고 싶었어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시집을 품에 안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시집의 첫 장에는 태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작은 별, 하나에게. 하나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아 씨, 내 마음 알죠?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저는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냥 태준과 정아예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그녀와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는 그런 태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태준의 어머니에게 들통이 났다. 태준의 어머니는 하나를 불러 무섭게 추궁했다. 내깎게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아들 눈에 띄지 마. 하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태준의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마님, 제발, 저희는 태준의 어머니는 하나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고 그때 태준이 나타나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아 씨를 사랑해요.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이 집안의 자랑이야. 널 위해 준비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천한 식모 따위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하나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태준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태준은 하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정아 씨, 나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게요. 절대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태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행복을 위해, 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반지를 손가락에 꼭 끼고 있었다. 그 반지는 그들의 사랑과 약속의 증표였다. 그녀는 그 반지를 보며 매일 밤 태준을 그리워했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가슴은 언제나 공허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태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을 낳고 키우면서 그녀는 태준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 깊이 묻었다. 그런데 딸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하나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그때 손녀 지아가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지아를 보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지아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며 키웠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태준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손녀를 통해서. 하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태준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는 자신처럼 늙고 초라해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멋있고 성공한 모습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가득한 늙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성공한 태준의 모습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그냥 모른 척하자.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왜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아의 순진한 말에 하나의 가슴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45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태준을 그리워했다. 이제 와서 그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녀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래, 만나봐야 해. 하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그녀는 열심히 살았고 사랑하는 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는 낡은 상자 속에서 태준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젊은 두 남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사진 속의 태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준아, 나를 용서해줘. 나 혼자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알았네. 너도 나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걸.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하나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것은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시작될 참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낯선 병원 복도에 감돌았다.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은 눈을 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춥다는 감각과 자신을 부축해준 따뜻하고 작은 손의 감촉만이 남아있었다. 그 따뜻함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이름은 박태준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과 명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기억을 잃고 쓰러진 늙은 노인에 불과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의사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혈압과 맥박은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로에 쓰러지셨는데. 한 어린 학생이 발견해서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학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작은 손의 옹이뿐이었다. 그는 그 손의 주인을 찾고 싶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낡고해진 코트가 떨어졌다. 코트 속에는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것이 없었다. 다만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오래된 반지만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가족에게 연락을 드릴까요? 의사가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들 지훈에게 연락이 갔다. 지훈은 태준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놀라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지훈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했다. 아버지,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떡합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쳐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손의 주인을 찾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발견해 택시비까지 내주며 병원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였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순수한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아버지,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지훈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흐릿해. 다만 그 아이의 손이 무척 따뜻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45년 전 하나에게 주었던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를 본 지훈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낡은 반지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병실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45년 전의 하나가, 그리고 오늘 그를 구원해준 작은 소녀가 교차했다. 그는 하나를 잊기 위해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녀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를 구해준 소녀의 따뜻한 손은 마치 하나의 손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하나가 그 아이를 자신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그를 만나기 위해 태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운명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택시기사 윤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아버지 모셔다 주신 택시기사님 되십니까? 윤철민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상냥했다. 네. 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지훈은 안도하며 말했다. 네. 덕분에 괜찮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을 꼭 찾고 싶어서요. 혹시 연락처를 아십니까? 윤철민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연락처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가 사는 동네를 압니다. 달동네입니다. 달동네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 아이가 사는 곳은 저희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아이가 가진 돈 전부를 털어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윤철민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다.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평생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한 소녀의 순수한 선행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 아이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훈은 윤철민에게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다. 윤철민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두 남자는 작은 소녀를 찾아 나섰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해준 은인을 찾기 위해, 또 한 사람은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소녀의 집에서 45년 전의 인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윤철민의 택시를 타고 달동네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고 있었지만 이처럼 낡고 좁은 골목길은 그의 삶에서 너무나도 낯선 풍경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과 지저분한 골목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곳에서 그 순수한 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윤철민이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정이 많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오직 경쟁과 이윤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런 따뜻한 정이 가득한 삶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인간미였다. 마침내 택시는 낡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아저씨, 혹시 어제 그 꼬마 아이를 보셨나요? 윤철민이 골목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어제 할아버지 모셔다 드린 그 아이, 우리 동네 효녀지아 말인가요? 윤철민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으로 빛났다. 아주머니는 지아가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저기 저 골목 끝 2층에 사는 아이입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지우는 아주머니의 말을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좁고 어두운 복도, 곰팡이가 핀 벽면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곳에서 한 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방문 앞에 섰다. 문패에는 하나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지아라는 아이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문 안쪽에서 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가요? 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는 어제 지아 양이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지아의 할머니 하나였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나는 지훈의 눈을 보며 긴장한 듯 보였다. 지아는 지금 학교에 가서 없는데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혹시 저희가 잠시 기다려도 될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지우는 방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남자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태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할머니, 이 사진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는 지훈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 첫사랑입니다. 지훈은 사진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똑같았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아버지의 마음을 차지했던 여인이, 45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여인이 바로 이 초라한 방에 살고 있었다니. 그것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소녀의 할머니라니. 세상의 모든 우연이 이렇게 기적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이 지훈을 압도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혹시 이름이 박태준이셨습니까?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그는 태준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제 아버지입니다. 박태준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나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45년 만에
그녀는 태준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남자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비록 아들이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정말 태준이 살아있었군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하나에게 말했다. 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 반지도 아직도 끼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가 그들의 운명을 다시 이어주었다니. 지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감동에 젖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태준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나의 마음속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은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태준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하얗게 센 머리.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했지만 이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지우는 하나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약속을 잡았다. 할머니, 내일 저녁 6시에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45년 만에 재회,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내일 태준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지아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훈과 윤철민을 보고 놀랐다. 지훈은 지아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지아 양,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지훈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양의 작은 선행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때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지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첫사랑이 지아가 도와준 그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지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정말요, 세상에. 지아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가려고 해. 지아, 너도 같이 가줄 수 있겠니?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나의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의 옷장 속에는 낡고 해진 옷들 뿐이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태준이가 나를 알아볼까 지아는 할머니의 뒤에 서서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지아의 말에 하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과 윤철민은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30분 후 하나와 지아는 낡은 문을 열고 나왔다. 지훈은 그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가시죠. 윤철민은 그들을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하나와 지아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어색해했지만 지훈과 윤철민의 배려 덕분에 곧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45년 전 그녀가 살던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태준아, 나는 이제 늙고 초라해졌단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지아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많이 긴장되시죠? 하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지아의 따뜻한 손에 이내 온기를 되찾았다. 응, 조금. 그래도 네가 있어서 괜찮아. 지아의 존재는 하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하나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웅장한 대문과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는 2층 집 앞에 차가 멈춰 섰다. 와, 정말 넓다. 지아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어서 들어오시죠.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 가구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바로 태준이었다. 하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태준이었다. 정아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 씨. 하나의 목소리도 떨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4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사랑, 아픔, 그리고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여전히 그들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고요한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준과 하나는 서로를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45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분이 바로 할머니이십니다. 지아 양의 할머니, 정아 할머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아야,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었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네, 태준 씨 약속했잖아요. 절대 빼지 않겠다고. 태준은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들어 올렸다. 45년 전 그들의 사랑을 맹세했던 똑같은 반지였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하나를 꼭 안아주었다. 정하야, 미안했네.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찾았네. 하나의 어깨는 그의 품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때 지아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태준은 지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에게서 떨어져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아의 작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아 양, 덕분에 내가 살아났네. 정말 고맙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태주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아의 순수한 마음에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지아 양, 내가 지아 양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 지아 양은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아 양의 작은 선행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어. 정말 고맙다.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지훈에게 눈짓을 했다. 지훈은 태준의 말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 큰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지아 양, 이건 할아버지께서 지아 양에게 꼭 주고 싶으신 선물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지아는 봉투를 보고 망설였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야, 할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감사히 받으렴. 지아는 할머니의 말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태주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아 양,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렴. 그리고 가끔은 할아버지 생각도 해주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은 뿌듯함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태준과 하나는 거실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지아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선행 덕분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지아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태준과 하나가 젊은 시절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날 밤, 태준과 하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태준은 하나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녀의 고된 삶을 위로했다. 정아야,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네.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태준 씨. 저는 괜찮았어요. 지아를 키우며 살았으니까요. 태준은 지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지아의 존재가 그들의 운명을 다시 이어주었으니 지아는 그들에게 단순한 손녀가 아닌 기적을 가져다준 천사였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하나와 지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하나는 망설였지만 태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승낙했다. 지아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지아의 말에 하나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45년 만에 태준의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태준의 집은 넓고 화려했다. 하나는 그 집의 모든 것이 자신과 태준의 신분 차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정아야, 이 집은 그냥 집일 뿐이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사랑의 재확인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다. 태준은 하나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는 것을, 그는 하나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준 역시 자신만큼이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선행 덕분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지아는 태준과 하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주름진 얼굴에 하얗게 센 머리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뜨거웠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하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에게 말했다. 정아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나랑 함께 살아주겠니? 하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태준의 곁에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태준의 삶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까 두려웠다. 태준의 아들 지우는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태준 씨, 저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태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아야, 걱정 마. 내 가족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네, 태준 씨.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첫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윤철민 역시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며 지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준과 하나의 재회는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그들의 주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기적의 빛을 비추었다. 4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그들의 사랑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낡은 흑백 사진이 선명한 컬러 사진으로 되살아난 것처럼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태준은 하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 하나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태준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훈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곧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넓은 정원을 거닐고 오랜만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 미처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정아야, 이 반지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45년 전 태준이 주었던 낡은 반지와 새로운 반지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태준의 집으로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태준과 하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지아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태준의 넓고 고요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태준은 지아를 자신의 친손녀처럼 아껴주었고 지아는 태준에게서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아의 작은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태준의 따뜻한 손이 닿아 있었다. 지훈 역시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이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 지훈은 하나에게 말했다. 정아 할머니,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아 양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지훈 씨, 이 모든 것은 지아의 작은 선행 덕분인걸요. 지아의 작은 선행은 그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택시기사 윤철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자신의 택시비를 모두 기부했다. 그는 지아의 순수한 마음을 기리고 싶었다. 윤철민의 선행은 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태준과 하나는 함께 낡은 달동네를 찾아갔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달동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지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손녀딸 지아의 작은 선행 덕분입니다. 지아 덕분에 저희는 45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지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태준과 하나의 운명적인 사랑에 경외감을 느꼈다. 하나와 태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달동네를 거닐었다. 낡은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들은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너는 우리의 천사야. 너의 작은 선행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 지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달동네의 천사 지아와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 태준과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을 믿게 했다. 태준과 하나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었다. 그들은 남은 삶을 서로를 사랑하며 지아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지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더욱 깊어졌다. 지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창가에 내려앉았다. 태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나는 그런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준 씨,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45년 전의 약속이 담긴 낡은 반지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새로운 반지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졌다.